혹시 당신이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하루아침에요? 설마. 맞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걸 안다고 믿었던 제가 단 5일 만에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시험, 공부, 교육 차갑게만 보였던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발견했어요. 학생 한 명을 위해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요. 그게 가능해요?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던 교육, 우리가 믿던 상식, 전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뭐부터 보여주실 겁니까? 5일 동안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진짜 교육과 인간의 의미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아는 진실이 완전히 흔들릴 테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을 넘겼고 미국 뉴욕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많아서 결국 심리학자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마음 한편에 품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자료를 보고 한국의 교육을 냉정하게 비판해온 연구자로서 언젠가는 직접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을 견디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회색빛, 겨울 하늘과 그 아래 끝없이 이어진 서울의 아파트 숲이었죠. 높은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들까지 모든 풍경이 어쩐지 작고 단정하게 정리된 모형 같았어요. 이 도시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 많은 이들이 모두 숨가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학생들 말이죠. 제가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온 그리고 늘 가슴 아파했던 바로 그 청소년들 말입니다. 입국장을 지나 택시에 올라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넌지시 창밖 풍경을 살폈습니다.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조용했고 도시의 조명은 차가울 정도로 세련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을 채우는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의 지친 얼굴, 부모와 사회의 기대에 눌린 마음, 청춘을 시험 하나에 바치는 현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의와 글에서 수없이 다뤘습니다. 이곳은 경쟁이 만든 거대한 압력 소치라고 단언해왔죠.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연구 경력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였습니다. 단지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하고 알리고 변화의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요. 강남의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겨우 넘기고 아침 식당에 내려갔을 때 저는 마음 한쪽에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다니고 학원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접시에는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담았지만 솔직히 큰 식욕은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바뀌고 앵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눈을 좁혀 자막을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 전국 항공편 운항 중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입술 앞에서 그대로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멈춰선 비행기들, 건설 장비를 세워둔 작업 현장, 경찰의 교통 통제 장면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아주 조심스럽고 진지한 표정이었고 마치 국가적 의식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시험, 그것도 영어 듣기 시험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영어를 사용해온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고와 언어를 가르치며 살아왔죠. 그런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 나라가 단 35분 동안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항공기 운항까지 멈춘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 한국인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그저 충격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휴대폰 메모를 켰습니다. 전국적 통제, 시험 과열, 비상식적 조치. 저는 이렇게 적어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제 연구가 옳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죠. 한국은 단지 경쟁이 심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라는 재단을 위해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번 장면을 보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도 않는 속삭임이 피어올랐어요. 혹시 너는 지금 단편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너의 시선이 너무 단정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이번 출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아이들을 옥죄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죠.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 서울은 변함없이 밝고 복잡하고 너무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도심의 자동차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지금 막 시험지를 앞에 둔 학생들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을 거고 그들을 위해 수많은 어른들이 숨을 죽이고 하루 일정을 조절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도시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과연 내가 예상한 것과 같은 방향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설고도 놀라운 나라가 제게 보여줄 진짜 이야기는 아직 한 장도 넘기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나하나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쩌면 제 오랜 확신을 조금씩 흔들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감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한 채 곧 시작될 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느꼈던 그 혼란과 충격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호텔 로비의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두 번째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존슨, 미국에서 평생을 교육 연구와 강단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방금까지도 당당하게 소개하고 다녔던 저였지만 그 아침 뉴스에서 본 전국 항공편 운항 중단이라는 문구가 계속 귓가에 남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호텔 로비는 마치 어느 고급 미술관처럼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반대로 어수선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사람들의 걸음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코트 차림의 직장인들, 연신 울리는 휴대전화, 바쁘게 움직이는 택시들까지 이 도시의 하루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저는 제 생각들 사이에서 꼼짝도 못하고 붙잡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고 저는 바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넥타이 없이 차콜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이었지만 단단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존슨 박사님 맞으시죠? 낮고 안정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메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정 조율을 했던 박현수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악수는 짧았지만 단단했고 오래 기다리게 해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제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태도에는 상대를 압박하거나 과시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함이라는 단어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인지 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가 궁금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침부터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던 항공편 중단 뉴스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 질문의 말미에는 제 나름의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늘 주장하던 병적인 시험 문화의 대표 사례 아니냐는 은근한 표정이었겠죠. 그런데 박 교수는 놀라움도 당황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일 겁니다. 그 한마디에서 외부인이라는 낱말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연구자 같은 표현이 아닌 외부인. 마치 한국 사회와 그 교육 현실을 바깥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해온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렸고 저는 미묘한 찔림을 느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제 연구와 논문을 읽어봤다고 말했고 제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으로 강연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투는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박 교수는 어느 순간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박사님은 실제로 수능 영어 시험을 직접 치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영어 원어민인 제가, 그것도 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있는 제가 굳이 직접 시험을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문제를 푸는 정도야 어렵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죠. 그런데 박 교수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반응까지 예상했다는 듯 아주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제야 뭔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 교수는 가방에서 한 묶음의 시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렸습니다. 샘플 수능 문제들. 아주 얇지도 두껍지도 않지만 묵직하게 보이는 종이 뭉치였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 시험과 같은 조건에서 정확히 동일한 시간 제한으로요. 저는 순간 거절하려다가 오히려 이건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버리면 이 시험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압박하는지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렇게 해서 박 교수의 안내로 호텔 로비 옆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문 없는 조용한 방, 형광등 불빛, 긴 테이블, 차갑고 딱딱한 시험용 의자. 마치 오래전에 봤던 미국의 SAT 시험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시험지와 연필, 그리고 작은 디지털 타이머를 놓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받는 시간, 제한과 모든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타이머가 눌러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200단어는 가뿐히 읽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문 속에 숨어있는 의도, 문장 사이에 미묘하게 묻어있는 함축, 논리의 바탕이 되는 전제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죠. 60초 안에 추론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학자로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1분이라는 칼 같은 제한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시간이 갈수록 손바닥이 젖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 원어민이었지만 그 문제들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마지막으로 꺼졌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는 시험지를 조용히 걷어갔고 굳이 결과를 말할 필요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고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영어 시험이 아니군요. 그렇죠? 박 교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50만 명의 한국 학생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박사님이 느낀 압박과 혼란, 그 모든 걸 이 아이들은 17살에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타이머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 긴장감 속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묘한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을 직접 보러 가시죠. 그곳을 보시면 오늘 느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방을 나섰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빈 시험지가 놓여있던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확신했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계속해서 제 안쪽에서 더 깊은 곳으로 퍼져가고 있었고, 서울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제가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을 때 그 공기 속에서 느껴진 건 냉기보다는 묘한 압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전날 호텔에서 박 교수와 함께 수능 모의 문제를 풀며 뼈저리게 느꼈던 압박감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피로감의 잔상 위로 도시의 빠른 호흡이 그대로 밀려와 등 뒤를 누르는 듯 했거든요.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밀려드는 인파에 저는 무심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출근길이라고 하기엔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았고, 그중 상당수는 고등학생들로 보였습니다. 교복 색깔은 대부분 검은색이나 남색에 가까운 단정한 디자인이었고, 그 차분한 색감과 달리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어쩐지 군인들이 전장으로 향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고, 대화를 나누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그저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습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 속에 섞여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객실 안에는 아주 미묘한 침묵이 자리를 잡았는데, 마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무언의 규율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나는 차체의 흔들림, 안내방송, 스마트폰 알림음 정도가 침묵의 결을 깨뜨렸을 뿐이었죠. 저는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눈 밑에 희미한 그늘을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족보라고 불리는 문제집이나 두꺼운 참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교복 셔츠 아래 목을 움츠린 채 미세한 졸음을 견디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왔던 편견, 끝없는 경쟁, 병적인 시험 문화, 과도한 공부량,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경멸이나 냉소가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복잡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는 피로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지하철 문이 열리자 말 그대로 인파가 터져 나오듯 쏟아져 나갔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음을 떼는 동안 벽면에는 영어 학원, 수학 전문 학원, 예체능 특기자 코스, 자격증 대비반까지 각종 광고가 빛나는 패널처럼 붙어 있었고, 모든 간판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 합격을 위한 길,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선택.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라, 쉬지 말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라. 지하상가를 지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수록 귀가 아플 만큼 밝은 LED 조명들이 시야를 휘감았고, 마침내 거리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혼도 이곳에서는 자연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과 광고판, 학원 건물들의 불빛이 진한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거리를 덮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학생들.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 빠르고 분명해서 마치 이미 정해진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고 또 일부는 에너지 음료 캔을 손에 쥔 채 들숨과 함께 긴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있지만 눈빛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한 기묘한 결의를 담고 있었죠. 박 교수는 잠시도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저를 학원가 중심부까지 이끌었습니다. 어느새 제 머릿속에서는 전날 시험장에서 들었던 타이머의 초침 소리가 다시금 울리는 듯 했는데 지금 이 거리의 분위기는 그 타이머보다 더 강한 압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춰 선 곳은 7층 높이의 유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외관은 말끔했고 한 층 한 층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빽빽하게 들어찬 책상과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98% 합격률, 재수 삼수 전문반, 최상위권 집중 트레이닝 등 굵은 글씨가 붙어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학원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공기는 의료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형광등 조명은 묘하게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접수대 직원은 침착한 표정으로 박 교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곧바로 우리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이 모두 거울이어서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는데 지친 눈빛과 구겨진 셔츠,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은 낯선 감정들이 모두 한 화면에 담기는 듯 했습니다. 5층에 도착해 복도를 걷는 동안 문마다 다른 과목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아까운 듯 연필을 달렸고 칠판에는 복잡한 공식, 그래프, 지문 분석 표기가 가득했습니다. 몇몇 교실에서는 시험이 진행 중이었고 학생들이 시계 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문제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박 교수가 멈춰 선 곳이 개인 자습실 오비였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창문은 없고 벽은 하얗고 책상 하나가 방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엔 색색이 구분된 노트와 과목별 요약집, 문제지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앞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이 조금 헐렁하고 눈 아래에는 깊은 그림자, 그러나 그 속에는 묘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혁. 고등학교 2학년이자 매일 13시간에서 15시간씩 공부한다는 현실을 조금도 과장 없이 받아들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제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일정표를 읊듯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을 말했습니다. 매일 오전 5시 반 기상, 7시까지 학교, 오후 수업, 5시부터 자정 너머까지 학원, 귀가 후 1시간 공부,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하루. 제가 듣는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듯 그의 하루 시간을 머릿속에서 합산했는데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온 기존의 모든 결론들, 한국 교육은 과하다, 경쟁이 지나치다, 그런 단순한 문장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현실 앞에서는 너무 가볍고 얄팍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 방을 나와 다른 층으로 내려갔을 때 박 교수는 부모들이 관찰하는 유리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머니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는 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밥 먹은 지 3년이 넘었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읽고 들었던 모든 연구자료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줬습니다. 건물에서 나오자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묵직한 분노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 아이들의 의지, 끝없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걸 둘러싼 인간적인 희생과 고통. 그 장면을 마주한 채로 저는 박 교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이 그 시험날입니까? 박 교수는 무겁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이면 박사님이 아직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풍경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외부인은 쉽게 체감할 수 없는 그런 하루가요.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끝맺지 않은 여운 속에서 저는 무엇인가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밤 호텔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방음이 잘 된 공간인데도 외부의 고요함이 그대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그 정막은 오히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학원의 복도를 가득 채웠던 학생들의 피곤한 숨소리와 책장을 넘기던 손놀림, 칠판 위 하얀 분필 가루가 일으키던 그 날카로운 소음들이 아직 귓가에 생생했는데 정작 제 침대는 너무 폭신하고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 어둠 속에서 준혁의 무표정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견디다 보니 생겨나는 일종의 포기하지 않으려는 침묵 같은 느낌이었고 김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보였던 그 미세한 떨림, 숨을 오래 들이쉰 뒤에야 겨우 마무리했던 말투가 또렷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책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문제지를 풀던 수많은 학생들,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려 조심스레 움직이던 그 좁은 복도, 책상 위에 쌓여있던 색색의 플래너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험 때문에 도시 전체가 긴장하는 풍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이 도시의 수많은 조용한 방들 속에서 5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 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공식, 단어, 그래프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테고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중압감이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겠죠. 결국 거의 한숨도 못 잔 채로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둠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었지만 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고 차갑게 식은 공기를 가르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니 직원이 조용히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서울의 모든 사람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자 박 교수가 추위 속에서 차를 켜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열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고 우리는 별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소리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틀의 볼륨을 한 칸 낮춘 것처럼 자동차 수는 적고 불빛은 흐릿해 보였고 사람들의 움직임마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제가 놀란 티를 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공사도 멈추고 가게도 대부분 늦게 열어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관습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익숙함과 동시에 여전히 경건했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시험장 근처에 도착한 것은 하늘이 막 짙은 보라색에서 희미한 파란빛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한 새벽빛 속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택시에서 조심스럽게 내리고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어둠 속 인도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옆에는 어김없이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손에는 보온병, 미처 먹지 못한 아침 샌드위치, 예비 신분증과 연필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어떤 부모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결국 아이 스스로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 듯한 걸음이었고 그런 태도에서 더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주변은 이미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반사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차를 조용히 돌려보내며 최소한의 소리만을 사용해 도로 정리를 하고 있었고, 부모들은 자동차 문을 천천히 닫으며 아이를 등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질서 속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이 낮은 목소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근처에서는 더 놀라운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은 손으로 그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힘내세요. 2025 수험생 화이팅. 그런 문구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지나가는 고3 학생들에게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고, 어떤 학생은 눈을 반쯤 감은 채 겨우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선생님이 종이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이 한 명씩 다가오면 그 선생님은 그 봉투를 직접 건네며 짧게 말을 건넸고, 저는 금세 그 봉투 속에 담긴 것이 편지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격려 문구가 적힌 인쇄물이 아니라 손으로 한 글자씩 쓴 진짜 편지. 그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여학생이 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것처럼 반짝였고, 그 선생님은 그런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여학생은 그 말을 들은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차가운 경쟁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다정한 연결이 있었고, 서로를 붙잡는 손길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 무거운 시험 앞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젊은 남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원을 이루고 서 있었고, 그들의 손을 잡은 채 짧은 격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과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잘해왔어.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는 이 시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학생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고, 선생님의 손은 학생들을 꽉 잡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아끼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모여들었고, 어느 순간 종소리도 없이 학교 정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부모들은 울타리 앞으로 조용히 다가와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이는 염주를 굳게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으며, 또 어떤 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진 않았지만 한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마음속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부디, 부디. 그리고 그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8시 40분. 영어 듣기 시험 시작 시간. 박 교수는 휴대폰을 확인한 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곧 도시가 멈춥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도로 한편에 조용히 서고 엔진을 껐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들리던 공사장의 고음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소리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순간. 정각이 되었을 때 서울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대도시의 숨결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시에 남아있는 침묵의 무게 속에서 부모들의 염려,
선생님들의 헌신, 학생들의 간절함이 한꺼번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험장 창문 너머로 헤드셋을 쓰고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표정은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뒤에서 하나의 도시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전국 항공편 운항 중단 시행 중. 모든 국내 항공 운항 9시 15분까지 중지. 그리고 이어지는 헤드라인. 서울 전역 공사장. 수능 듣기 평가 위에 전면 정지. 몇 년 전에 저라면 비웃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그 문장들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도 강박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세상이 잠시 걸음을 멈춰주는 일,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랑이며 버겁고 때때로 가혹한 사랑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사회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너희의 순간은 소중하다. 우리는 너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겠다. 제가 며칠 전 처음 보았던 비어있는 좌석, 조용한 지하철, 통제된 도로, 멈춰 선 항공기들. 그 모든 것을 저는 비정상적 집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잠시 불편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9시 15분이 되자 도시는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사장에 다시 소리가 퍼졌으며 거리는 점차 원래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릴 것이고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손을 모을 것입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박 교수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더 우선이죠.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버티려 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든 순간만큼은 절대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목이 꽉 막힌 채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을 처음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이어질 하루가 어떤 장면들을 제게 보여줄지 감히 상상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시각은 오후 5시 45분이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사이로 기울어지던 11월의 해가 완전히 저물기 직전이었고 조금씩 어스름이 번져가며 한강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어느새 아침부터 거의 9시간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래 서 있느라 발목은 욱신거렸고 장갑을 꼈음에도 손가락 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질 어떤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제 안에서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이 커다란 의식, 누군가의 인생이 갈라지는 이날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장 건물이 열린 문틈에서 첫 번째 학생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곧이어 댐이 무너진 것처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물결을 이루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깨가 무너져 내린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마치 몸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천천히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어요. 어떤 눈에서는 참지 못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안도의 눈물인지 좌절의 눈물인지 밖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고요. 또 극소수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도 보였어요. 친구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아마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을 거야라고 믿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부모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움직임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절제된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질문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어땠어? 잘 봤어? 뭐 틀렸어? 이런 질문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에게 팔을 벌려 안아주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로 산더미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던 이 어린 청춘들은 그 순간 부모의 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버티던 긴장이 그 따뜻한 포옹 하나에 풀려버린 듯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어깨에 자기 코트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딸의 등을 쓸어주며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하고요. 딸은 고개를 묻고 조용히 울었죠. 또 한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힘있게 잡아주며 무언가를 차분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 또한 벌겋게 충혈돼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고자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다시 작은 원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며 학생들과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손편지를 나눠주던 그 선생님도 보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울고 있었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른을 안심시키는 장면이라니.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 눈물들은 단순히 시험이라는 절차를 끝냈을 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위해 함께 버티고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터져 나온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맨 마지막쯤에서 준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혼자 걸어 나오고 있었고 늘처럼 가방 끈을 한쪽 어깨에 대충 걸쳐 맨 모습이었어요. 표정은 감정을 읽기 힘들 만큼 무표정했고 피로가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걸어와 준혁 앞에 섰습니다. 마치 작은 소리에도 깨질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고 준혁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사이에는 오늘 하루 온몸으로 버텨내느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어떤 울림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교수님이 제 옆에 조용히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오늘을 마무리하기엔 온전한 대화가 필요하겠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차에 올라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교통은 다시 제속도로 돌아왔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아침의 침묵과 긴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어요. 박 교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강변 카페에 차를 세웠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시험을 끝낸 도시의 마음속을 비추듯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시켜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며칠 동안 쌓인 충격과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국의 교육에 대해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며 축적해온 모든 관점, 논문, 강연, 주장들은 방금 전 시험장 앞에서 본 단 한 장면 앞에서 전부 껍데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나라의 잣대로 한국을 재단하며 스스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확신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제 말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이 시스템이 파괴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짓누르고 창의성을 없애고
인간성을 희생시키는 그런 구조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말을 멈추고 창밖 한강의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고통이 있어요. 준혁의 피로, 김 여사님의 체념, 그리고 제 나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억압을 버티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공동체의 희생,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손길들이요. 아이들 스스로도 서로 돕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밤새 편지를 쓰고, 부모들은 추위 속에서 9시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박 교수님이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교육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압박도 크고 경쟁도 치열하죠.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집단적 선택을 해야 했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믿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박 교수님의 말은 강물이 흐르듯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스템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교육을 바라보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만을 절대적이라 여긴 제 시각이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보니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더군요. 어떤 의미에선 나라 전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서주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의 침묵도, 비행기 멈춤도, 공사 중단도 모두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것은 바로 그 믿음의 형태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유롭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버려지기 쉬워요. 반면 한국은 너무 함께여서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버티게 합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깊은 철학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는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깊이 울림있게 다가왔습니다. 제 학문적 경력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기준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 그 장면들, 학생들의 눈빛, 부모들의 손길, 선생님들의 울음,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함께 멈춰 선 도시, 그 모든 게 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해해야 할 것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앞에는 아직 이어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이 장면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준혁과 김 여사님에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저는 그 흐름을 더 깊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은 여전히 어릴 적 상자 속 장난감처럼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통유리 창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흔들림 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건물도 강물도 가구도 그대로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만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앞에 서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댄 채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며칠 전 이곳에 처음 도착해 냉소 섞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제 모습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세상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나치고 교육은 과하고 모든 게 비합리적이라는 확신만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확신들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 글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며 무언의 재촉을 보내는 듯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정리해야 했지만 그 어떤 단어로도 이 변화된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호텔에서 보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시험을 위해 항공기 운항까지 조정한다는 말에 혀를 차며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저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비판할 준비만 되어 있었죠. 한국 사회가 균형을 잃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단순한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혁이 생각났습니다. 수능 전날에도 수능 이후에도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던 그의 공부. 그리고 김 여사님.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수십 번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던 그 표정. 한국 학생과 부모는 단순히 경쟁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희생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심장을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마침내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제가 계획했던 비판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록하려는 고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결함이 있다. 압박은 크고 경쟁은 가혹하다. 이 문장을 적고 잠시 멈춰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동체가 있다. 학생이 혼자 버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나라가 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시 전체가 숨을 죽여주는 곳이 있다. 수능날 멈춰 선 비행기, 공사장, 도로.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책임감을 온 나라가 나누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형태의 연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쓴 손글씨 편지는 제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고 시험장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응원 펼침막을 들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할 즈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뉴욕으로 돌아가는 항공편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도착지가 아닌 출발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저는 그 어떤 연구보다도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호텔 로비로 내려갔고 박 교수님이 공항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길 위에 서울은 차분했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살들은 여전히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박 교수님이 제게 손을 내밀며 깨달음이 있었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숙이 허리를 굽혀 한국식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풍경은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고민과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던 소중한 가치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책임, 교육을 향한 헌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정신들. 한국은 저에게 그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고도로 오르자 승무원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 확신보다 겸손을 먼저 두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보라. 그리고 다름 속에서 배우라.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답을 아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품고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단순한 수능 체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인정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공항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은 새로운 시작처럼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이해와 겸손은 앞으로의 제 삶을 계속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나은 교사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변화가야말로 진짜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서울의 겨울 하늘 아래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